이 백플레인이 왜 중요하냐면 백플레인의 성능에 따라서 이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1, 2, 3, 4번 라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플라이드가 가져갔고 여기 뒤로는 비전옥스에서 이제 FMM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좀 동의를 얻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5월 5째 주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도스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 하나 하고요. 그리고 비전웍스 8.6세대 투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종합 반도체 소재 회사를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에 사피엔 반도체 공시가 하나 있었죠. 일본 기업하고 레도스형 백플레인을 개발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금액이 41억 원인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NRE 계약인 것 같습니다. 이 NRE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기 개발비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이제 백플레인을 개발을 둘이서 이제 할 텐데 그 초기 개발비를 이제 고객사가 부담을 하는 거죠. 41억 원을 부담을 하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설계가 잘 끝나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도체 한 개당 얼마씩 해서 새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이제 41억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뭘 개발하느냐? 이 오른쪽에 보시는 레도스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건 이 화면이지만 그 화면의 뒤에는 이렇게 두 장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 거를 프론트 플레인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이제 뒤에 있다고 해서 백 플레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피엔 반도체가 개발하는 건 이 뒤에 있는 백플레인입니다. 이 백플레인이 왜 중요하냐면 백플레인의 성능에 따라서 이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스마트 글래스는 얼굴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탑재할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배터리를 절감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 글래스에 들어가는 레도스 디스플레이는 전력 소모를 실리콘 백플레인이라는 놈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드 섹션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앞에서 반도체가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제일 왼쪽에 1,1 픽셀부터 제일 위에 12,12 픽셀까지 144개의 픽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픽셀에다가 하나씩 명령을 주는 거죠. 자, 너는 흰색을 들고 너도 흰색을 들고 중간에 둘만 파란색을 들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다 명령을 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하트 모양의 화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호스트라고 쓰여 있는 이 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매번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동작을 한 번에 한 12번을 한 번에 가르쳐주고 야 12번 너가 알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얘가 배터리를 덜 먹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피엔 반도체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을 좀 똑똑한 놈을 써가지고 12번의 동작을 한 번에 알려주는 거죠. 켜고 중간에 한번 끄고 켜고 뭐 이런 식으로 12번의 동작을 한 번에 알려주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이 호스트가 해야 되는 일이 12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에너지 소모량이 12분의 1로 줄어드는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최소 30%에서 한 70% 정도는 절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계약 상대방이 재팬 빅테크 컴퍼니라고 돼 있는데 이 빅테크 컴퍼니가 대체 어디야? 이 빅테크 컴퍼니가 이 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가려준 거죠. 상대방하고 이제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일본에 있는 빅테크 컴퍼니면 물론 일본의 테크 회사들 많긴 하지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거의 소부장을 중심으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세트 회사라고 할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뭐 이 정도인데 그럼 이 세 개의 회사 중에서 과연 어떤 회사가 스마트 글래스를 같이 개발을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니가 2015년에 이미 스마트 글래스 판매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뭐 몇 개나 팔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디자인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파나소닉이 BL 글래스라고 하는 회사와 이제 공동으로 내놨던 건데 요거는 레도스가 아니고 올레도스를 디스플레이로 채택을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닌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소니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고 해서 얼굴 주변에 쓰는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때 뭐 글래스도 내놓기도 했었고 특히 소니가 반도체 사업부 그러니까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이 CIS가 어떻게 보면 레도스하고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아래쪽에 백플레인이 있는 거는 완전히 동일하고 그 앞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오면 이제 CMOS 이미지 센서가 되는 거고
앞에 LED가 오면 레도스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근데 레도스 디스플레이는 빛을 발산하는 거고 이미지 센서는 빛을 흡수하는 거죠. 요런 것만 좀 다르다 할까요?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비슷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소니도 만약에 레도스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면 이 백플레이만 어디서 수급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도. 제가 앞에서 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최근에 이 레도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중국에 있는 JBD라고 하는 회사가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소니가 뛰어든다? 그러면 JBD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죠, 분명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장표는 증권사에서 작성을 한 건데 사피엔 반도체하고 소니하고 마이크로 LED 경쟁력에 대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바깥에서는 보면 소니를 그러면 사피엔 반도체의 경쟁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사피엔 반도체랑 소니랑 얼라이언스를 한 게 맞다면, 서로 이제 계약을 한 게 맞다면 어떻게 보면 경쟁사랑 손을 잡게 되는 거라서 회사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비전웍스 8.6세대 OLED 라인, 이거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는 FMM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FMM 리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회사 두 개가 이게 희비가 갈리기 때문이죠. 선익 시스템, 야스. 물론 뭐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인, 총 4개 라인 중에서 첫 번째 라인은 VIP, 그러니까 FMM 없는 방식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어나운스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장비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시장 조사 업체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페이스 1 투자는 VIP로, 그리고 장비는 미국에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AMAT이라고 하죠, 보통. 이 AMAT이 공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원래 OLED 증착 공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픽셀을 만들 때 요 파인 메탈 마스크를 대놓고 증착을 한번 하고, 초록색을 할 때 또 다른 마스크를 대놓고 증착을 한번 하고, 그리고 파란색을 증착을 할 때 다른 마스크를 대놓고 증착을 하고 해서 정, 녹, 청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물론 스케일을 다 무시하고 그랬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0수 마이크로미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한 1, 2m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유니포미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FMM 공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VIP라는 기술이 나왔고, 그러니까 FMM 리스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게 아래쪽에 보시는 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다 증착해놓고 아닌 부분을 긁어내고, 초록색을 다 증착을 해놓고 또 아닌 부분을 긁어내고, 파란색을 다 증착해놓고 또 긁어내고 해서 결국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 방식은 FMM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난이도의 이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수율이 높고 싸게 만들 수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은 잘 안 돼서 수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20%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전웍스가 VIP 방식으로 투자를 하냐? 그거는 투자비 550억 위안 중에 80%를 허페이시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정부가 부담했던 조건이, 그러면 너희가 투자를 할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해봐, 이런 명목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FMM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니네한테 굳이 돈을 줄 필요는 없고 VIP라고 하는 그 좋은 거 있잖아, 이걸로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비전웍스 입장에서는 사실 FMM으로 마음이 돌긴 했지만 이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첫 번째 라인, 비전웍스의 첫 번째 라인의 장비는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행인 거는 페이스 2, 그러니까 두 번째 라인이죠. 보통 1, 2, 3, 4번 라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어플라이드가 가져갔고, 여기 뒤로는 비전웍스에서 이제 FMM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좀 동의를 얻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인을 VIP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명분은 세워졌으니 두 번째부터는 안전하게 FMM으로 할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라인부터는 선익 시스템이나 캐논도키 요 둘 회사, 선익 시스템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웨이가 동진세미캠, KC텍, SKC 규모의 소재 회사를 키운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는 일본 니케이에서 나온 걸 트렌드포스가 인용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화웨이가 주하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재 회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만드는 게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CMP, 그리고 폴리싱 패드, 이게 CMP 패드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를 포함해서 아주 필수적인 소재들을 이 회사를 통해서 육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기사에는 이 포토레지스트나 CMP 패드, CMP 슬러리 이제 공급사로 이제 JSR, 머크, 듀폰, 다우 뭐 이런 회사들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해외 회사들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회사로 그걸 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얼추 동진 세미캠 더하기 KC텍 더하기 SKC 정도 되는 회사를 화웨이가 키워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전 시간에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소재는 최소한 자기네들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장비도 최근에 뭐 EUV 장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보겠다고 뭐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각각을 좀 보면 포토레지스트는 역시나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재죠. 이 반도체가 원래 이 웨이퍼 위에 감광액을 바르고 이 감광액이 포토레지스트입니다. 감광액을 바르고 위에서 강력한 자외선을 쏘아주면 이 마스크를 통과한 부분이 이쪽에 이제 패터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세정을 해버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회로의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다. 이런 걸 해외에는 이제 JSR, TOK 뭐 이렇게 일본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EUV용 PR도 하고 있고 정말 몇 안 되는 국내 대단한 소재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CMP 패드는 이렇게 반도체 회로를 만들다 보면 이게 평탄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이 종횡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진행하다 보면 회로의 폭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회로의 폭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높이는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쌓다 보면 이 밸런스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CMP 공정을 동원해서 이게 평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 CMP 패드와 CMP 슬러리거든요. 여기 이제 웨이퍼를 붙여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마치 사포질하듯이 문지르는 거라 이 슬러리하고 패드가 필수적입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이제 KC텍이 CMP 슬러리를 하고 있고 SKC가 이제 CMP 패드를 했었죠. 지금 이제 그 사업부를 이제 매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제 다 합친 형태의 종합 반도체 소재 회사를 한번 화웨이가 육성해보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화웨이의 어떤 7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설명드렸을 때도 그랬었지만 참 추진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서 반도체 전략을 구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화웨이가 비상장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의 지분의 99%는 직원들이 다 쪼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5만 명 정도 되는 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지분을 직원들이 내 통장에서 내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공회라고 하는 일종의 노동조합에서 그거를 대표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회만 잘 컨트롤하면 이 회사는 사실상 국가 소유의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상장이 돼 있어서 이제 외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화웨이만큼은 완전히 100% 중국 정부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해도 봐도 무방하죠. 물론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공회만 꽉 잡고 있으면 뭐 이 회사를 컨트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화웨이를 반도체 국산화의 천병으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화웨이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